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막장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뿔났다. 지금 국민들이 다 뿔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달라요. 왜 이럽니까? 국민들만 계속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 어제까지는 종부세를 또 완화한다고 그랬다가 또 오늘은 27일 오전 오늘은 또 보니까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 한답니다. 민주당 당분간 세금 돈이 없다. 그렇게 지금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는 1주택자든 2주택자는 완화 기준이 조금 약할 것 같고 1주택자들은 무조건 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시기가 좁혀질수록 완화에 대한 기준의 폭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완화가 없던 일로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거의 한 0%, 1%에서 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인 거예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미래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부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국민들만 눈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국민들을 일단은 기만하는 행위라고 어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종부세 완화 원점. 1주택자는 또 세부담 줄어들 듯하고 또 어제 기사예요. 오늘 기사하고 어제의 기사하고 또 달라요. 이게 똑같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바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란 것 자체가 인기에 영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자꾸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도 저는 왜 원칙 없이 이렇게 남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들어서 연장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론으로 봤을 때 정책을 짜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이것이 너무 압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들이 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얘기 나오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더 빨리 하자. 그러니까 규제를 더 하자는 겁니다. 다 보여주기예요. 다 보여주기. 그래서 국토부는 글쎄라고 지금 하는 게 조금 저도 의아하네요. 규제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오세훈 쪽에서 국토부는 또 오히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글쎄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맞받아치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규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반대쪽에서는 무주택자 쪽에서는 유주택자들 그 사람들 편히 봐주냐. 그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 완화 한 발 뺀 또 바뀌어버려 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의 시장 온란만 비판. 그래서 국민들만 자꾸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국가를 정책일 우리가 세울 때는 100년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100년지 대계 100년을 보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한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한순간만 보는 거예요. 내 인기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막장입니다. 이거 막장. 저는 이걸 막장이라고 보고 있다. 막장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만 지금 뿔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국민의 실망, 수정 필요하면 할 것. 또 오늘 얘기 나온 거예요. 오늘 9시에는 또 얘기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또 부동산 특위 또 첫 회의 내용이 이거예요. 또 어제까지는 안 된다. 그저께까지는 뭐 된다 안 된다. 또 얘기하다가 오늘 아침까지는 뭐 또 6시 뭐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9시 30분 되니까 회의를 또 하니까 또 수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이 뭐 하는 거죠. 참이 답답합니다. 네, 이게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단지 실행만 하면 됩니다. 정책이란 것은 다음 세대를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당장의 눈앞에만 있는 지지율이라든가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국민들만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결국에는 또 11억을 돌파했어요. 7개월 만에 또 1억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그래서 17년도 3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쯤에는 네, 그 당시에는 6억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18년도, 20년도, 21년도 지금 4월이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규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권이 왔었어도 이 정도의 상승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규제 때문에 반드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누구라도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닌 다른 뭐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질 수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회수가 안 돼요. 그게. 재난지원금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뿌리고 공공근로 한다고 뿌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토해내라고 할 겁니까? 서민들한테.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서민들한테 속였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이제 11억까지 넘어갔습니다. 11억 1123만 원인데 이거 못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뭐 무주택자라든가 지금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능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기간이.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1929년도 대공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대공황은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계속. 1929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호황이었었습니다. 호황이었다가 이 대공황이 발생하는 이 패닉이라고 하죠. 이것의 원인은 초과 공급입니다. 공급이 초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데 수요가 못 따라갔던 거죠. 경기는 팽창하는데 그 팽창하는 속도만큼의 수요는 못 따라갔다. 그래서 한 번에 터졌던 겁니다. 이게 1929년도부터 나타난 대공황이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가 끌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7년 이후에 대공황이 시작된 그때 이전의 가격의 부동산보다 대공황이 끝난 17년도죠. 대공황이 끝난 1936년도, 5년도 이후에는 집값이 오히려 4배 이상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케인즈가 나타나고 루즈벨트가 그래서 뭐 뉴딜 정책이라는 걸 쓰고 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한 7년 정도 정확히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대공황 기간이 그 이후에는 뭐 2차 대전도 겪었고 그래서 잘 순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때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디플레가 같이 나타났어요. 공황이 나타나니까 디플레가 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하락되고 침체가 되죠. 이 경기가 하락되고 침체되는 와중에 실물 자산의 가치도 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언제냐면은 7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 침체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경기는 침체하죠. 경기는 꺾였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과 같은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공황 상황하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졌을 때 이 상황은 일본의 경기와 부동산 가격이 같이 하락했던 경우입니다. 네. 장기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부동산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 그런데 2년 이상 아파트 가격 포함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경우가 무슨 토지를 포함해서 첫 번째로 보여줬던 1929년대 대공황이 있고 두 번째가 일본이 보여줬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버블 붕괴입니다. 이때 버블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본에서 대출이 되는 기준이 되는 담보물건에 비해서 120%까지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2년 이상 하락을 한 20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중심지 관광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오히려 올라 버렸습니다. 많이 오를 때는 1년에 30%씩 올랐어요. 30에서 4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극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되거나 공급이 초과 공급 과잉이라는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다 망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된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데 보시면은 북한의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임금이 50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에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동산 가격이란 거는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따지는 게 사실은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하는 경기 하락 중에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이 룰이 다 깨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화폐 총량 대비 주택 가격을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경우가 여기서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2007년에서 8년 그리고 2007년에서 8년 넘어가면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기가 2010년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락은 2012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기 동안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강북 아파트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부산, 대구 아파트들은 올라가 버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 구간에서 나타났던 특이한 점이 강남권하고 경기권이 하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폭이 좀 많이 컸죠. 그런데 저는 이런 하락폭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봐줬습니다. 세 가지 사례. 대공황이라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네, 이 사례가 한번 있었고, 엄청난 버블이었죠. 이 당시 가격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기준으로 봐도 한 30배, 10배에서 30배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기가 좋았겠지만 그 상황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에서부터 2012년도 하락했던 이 구간,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이 구간들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경기가 침체를 할 때마다 각국에 있는 정부들이 돈을 다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바로 또 순식간에 또 호황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집값들,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금 정부라든가 당정이 얘기하는 이전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사는 것을 미로로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언제 내려갈 겁니까, 이게? 언제? 일단 경기가 호황이 돼야 되죠. 호황이 돼야지 공급이 초과될 거 아닙니까? 호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던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럴 때마다 각국 정부들은 돈을 푸는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주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 홍콩,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들 마찬가지고 그냥 다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겠네. 그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이해가 되세요? 경기 좋아지면 경기 좋아진다고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지면은 돈을 푸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공황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같은 15%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책들을 다수의 이익으로 보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행복으로 가는 관점. 다수의 이익을 보는 관점이 저는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 정의란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리주의적인 관점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 같은 관점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 소수는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짤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들을 맞추는 방법은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에. 지금과 같은 정책들은 세금을 올리고 어떻게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규제를 가고, 네, 그래서 뭐 토지 허가를 만드니 조합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다 불행하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도 세금 때문에 불행하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불행하고, 지금 현 정권이라든가 지금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구한테 도대체 행복을 맞추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행복을 맞추고 있어요? 청와대 사람하고 정부의 사람하고 민주당하고 몇몇 국회의원들 외에는, 뭐 LH라든가 국토부 외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로 정책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다 못 살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도 이 방법, 이것이 저는 결론적으로 다수의 행복이라는 정의의 관점을 거기에 입각을 해서 미래를 보고, 저는 결국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주거복지라는 것들은 민간을 통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막장으로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원칙에 좀 입각해라.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발 원칙에 입각을 하고 시장 경제라는 그 툴에 맡기자.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주거복지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맡긴 민간을 통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